또 팔아먹어요. 그랬을 때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먼저 가져간 사람 거예요. 그 물건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등기를 먼저 못 가져오면 소유권을 갖다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미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줘버린 상태다 얘기죠. 그러면 줬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이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겠죠. 권리상으로는. 근데 실제 돌려받는 게 쉽냐 이거예요. 실제 돌려받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계약금, 중도금 날릴 수 있죠. 떼일 수 있죠. 그런 불안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상의 하자가 있을 때, 권리상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고 뭐 예고 등기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특히나 등기 이전을 못 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주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계약금 줄 때부터 망설일 수도 있고 계약금 주고 나서 중도금 줄 때 그런 위험성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중간에 소개하는 중개업자가 그런 비의 그런 문제점, 불안한 점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제도를 하나 소개시킬 수 있다. 무슨 제도냐? 이거 전부 다 문제점이 직접 먼저 이렇게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직접, 그것도 먼저 주니까. 그러니까 직접 주지 말고 중립적인 기관에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갖다 이렇게 딱 묻어놨다가 등기 서류 줘가지고 완전히 비합표로 등기가 딱 난 걸 보고 그때 A가 이 돈을 가져가게 하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등기 서류를 안 주고 이행이 안 돼서 등기를 못 가져오게 되면 이 돈을 갖다가 B가 직접 이렇게 찾아가게 하자. 묻어놨다가 그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묻어놓는 제도입니다. 이용하면 제대로 이행이 되면 문제가 안 생기고 이행이 되면 찾아가면 되니까 이행 안 됐을 때는 쉽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찾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상 회복이 재판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쉽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래 안전을 사전에 거래 사고를 갖다가 사고 나는 거 거래 사고를 갖다가 자, 요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게 하는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사전입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중립적 기관에다 묻어놓는 제도입니다. 이걸 예치제도다 그래요. 가장 중심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갖다가 금고에다 넣어놓자 이거예요. 예치기관에다가.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일정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자. 그 관리하는 사람을 예치명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치제도의 핵심은 이거죠. 요런 돈을 직접 주지 말고 이 사람 명의로 여기다 넣어놓읍시다. 그래서 관리하게 합시다. 그랬다가 이행을 하면 이 사람한테 주고 이행이 안 되면 찾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치제도. 그럼 여기서 예치제도, 자, 예치 대상이 어떤 거냐. 예? 두 번째, 예치 명의자는 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자, 세 번째, 예치 기관, 어디다 돈 넣어놓자는 거냐. 이렇게. 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치 제도가 일단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세 가지. 예치 대상이 되는 것은 방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자, 근데 여기서는 계약금만 맡겨놓을 수도 있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맡겨놓을 수도 있고 잔금까지 다 맡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근데 잔금은요. 보통 잔금 줄 때 등기소리 넘겨받는 것이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잔금은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희박해요. 그러니까 잔금은 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거래 조건에 따라서는 아주 드물게는 잔금을 먼저 주게 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잔금을 직접 주지 말고 묻어놓읍시다 라고 이 제도를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용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잔금도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잔금까지도.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가 주인공입니다. 예치 명의자다. 이 사람이 주인공. 그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중개업자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입니다. 중개업자랑 대통령령에서
정해놓은 사람, 요 시행령에. 예. 그 대통령령에서 정해놓은 사람이 6명이 나옵니다. 자, 금융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나중에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금융기관이 있고요.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가 자, 공인중개사 협회를 가리킵니다. 협회가 지금 공제사업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보험회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치명의자는 통장 개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채신관사. 채신관사는 우체국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요. 요건 이행, 대행, 전문회사 얘기합니다. 이행, 대행, 전문회사. 중간에서 돈 갖고 있다가 뭐 세금 처리라든지 보험금 처리 이런 걸 대신해 주는 거. 또 돈을 갖다가 매도인, 매수인한테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 이행, 대행, 전문회사. 개론에서 얘기할 때는 에스크로 회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행, 대행, 전문회사.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금공신, 보채전 이렇게 해서 6군데. 중개업자까지 치면 총 7군데. 7명만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명만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를테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예치명의자로 활약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사요. 예치명의자 될 수 있냐?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 있겠는가? 중개업자는 돼도 소공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매도인 이런 사람들이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죠. 매도인이 관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은 최소한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3자. 중개업자랑 그 밖에 제3자가 예치명의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겁니다. 제3자가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개업자 또는 누굽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지 제3자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제3자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조문입니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치명의자는 여기 나와 있는 7명만 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 다음에 어디에 돈을 넣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은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이 사람한테 돈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 사람한테 돈 넣어놓고 등등등 예치 업무를 봐줄 수 있는 데다가는 돈 넣을 수 있다. 등자가 있기 때문에요. 우체국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보험회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오긴 했어도 한번. 그러니까 예치명의자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제도는 예치제도. 그럼 이 제도는 언제 생겼냐면요. 이 제도가 생긴 게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생길 때 어떻게 됐냐면 요 소개하는 중개업자가 이 사람이 불안해한다 그러면 요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거, 예치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용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권고할 수도 있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가요? 중개업자가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권고하는 제도니까 당사자인 A, B가 말이에요. 임대인, 임차인도 마찬가지. 자, 당사자가 A하고 B가 그럽시다 이렇게 합의를 해 줬을 때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격상. 그러니까 이 제도는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 제도는 반드시 이용하게끔 강행 규정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권고했을 때 당사자가 그러자고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죠. 그 다음에요. 성격상 중개업자가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중개업자가요. B가 불안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요. 이 제도를 갖다가 소개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성격상 의무는 아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실 게 요 성격입니다. 성격. 그러니까 성격상 강제로 이용하게끔 돼 있는 제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꼭 소개해야 될 그런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얘기했어요. 성격.
그러다 보니까 성격을 잘 파악해보시면 B는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겠지만 A는 싫다고 그럴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완벽하게 다 이행한 뒤에 그 다음에 등기까지 가져가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B는 보호가 될지 모르지만 A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 집을 팔고 딴 데 가서 집 살 때 문제가 생깁니다. 딴 데 가서 집 살 때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A는 차라리 좀 싸게 파는 게 낫지 이렇게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무지하게 좋은 제도인데 A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합의해 주겠느냐? 거의 합의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제도는 뭐합니까? 이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갖다가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전 수령 제도입니다. 미리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자, 요거요. 어떤 거냐면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예치명의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돈을 갖다가 사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겁니다. 사전 수령. 근데 이렇게 사전 수령하려면요. 중요한 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도 자, 사전 수령하려면 사전 수령해놓고 미리 가져가 놓고 이행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안 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죠. 돈 빼갔습니다. 근데 이행 안 했습니다. 돈 가지러 왔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직접 돈을 준 거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수령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대신에 이 사람은 보증인 세워놔야 돼요. 이행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A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보증서 발행기관에 쫓아가서 그죠? 보증서를 발급받아 갖고 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약간의 그 금융비용은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A가 발급받아 갖고 그 보증서를 갖다가 돈을 관리